하반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탈원전과 복지정책 확대로 간판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건강보험공단의 부채 규모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26년 뒤인 204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일본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점차 줄어 향후 고령화와 부양비 부담이 지금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산 액상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10월 초 국토부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돼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여건과 시장 동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SK그룹과 현대가에 이어 또다시 재벌가 3세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검 강력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을 어제 새벽 미국발 항공편에 항공화물로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마약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로 앞서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순도 변종 마약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검찰 조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액상다마의 밀반입 경위 등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기각시켰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마약 밀수 사범은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지만 이 씨의 경우엔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의 범죄 전력 여부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선호 씨는 이재현 CJ그룹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CJ 제일제당에 입사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 기업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이고 위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변신에 나섰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급과 호칭이 간소화된 점입니다. 기존엔 일반직 직급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6단계였는데 역할에 따라 4단계로 축소됐습니다. 호칭은 훨씬 더 단순해졌습니다. 사원과 대리는 매니저로, 과장, 차장, 부장은 책임 매니저로 통합해 부릅니다. 직원에 대한 승진 여부는 위계 질서가 아닌 업무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기존 제도에선 승진하려면 사원과 대리는 4년의 승진 연차, 과장과 차장은 일정 수준의 승진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래 승진한 직원이 바로 다음에 더 높은 직급에 대한 승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노동집약적이던 자동차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더 이상 제조업에 기반한 위계적 질서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조직을 젊게 만드는 그런 변화로 일단 들리게 돼요.
일회차종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차량이라든가 워낙 산업 환경이 급박하게 바뀌면서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이런 지식경제나 지식기업 풍토에서는 더더욱이 요구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같은 현대차 그룹의 변화는 다른 기업을 넘어 사회적 분위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자기자본 비율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자의 난항을 겪으면서 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K뱅크의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뱅크의 총 자본 비율은 10.62%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3월 말보다 1.86%포인트 급락해 19개 은행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자산이 늘었지만 주요 주주인 KT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가로막혀 자본 확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 자본 비율은 자산에 손실이 나면 자기 자본이 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 대응 능력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요. K뱅크 총 자본 비율은 건전성 주제인 바젤이 요구하는 최소 한도인 10.5%를 턱걸이로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터넷은행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우 올해까지는 자본 규제 특례가 적용돼 총 자본 비율이 8%만 넘으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끝나면서 K뱅크도 총 자본 비율이 10.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총 자본 비율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 권고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려져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K뱅크의 자본 비율이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기존 대출이 연체되는 등 은행의 손실이 발생하면 순이익과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K뱅크의 대주주 증자 전에는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한 대출 영업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주요 공공기관들 실적이 나빠지면서 막대한 빚을 지금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계기준 변경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빚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기업의 이런 빚,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2016년만 해도 7조 1,400억 원대에 달했던 당기 순이익이 2017년 1조 4,400억 원대로 추락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1,7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료비 급증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진 게 결정적입니다. 부채 규모도 지난해 114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26조 5천억 원으로 12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누진세 개편으로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해 부채 비율은 올해 112%에서 내년에는 121%로 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도 지난해 11조 3천억 원에서 올해 13조 1천억 원으로 1조 7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반대로 자본은 22조 7천억 원에서 17조 7천억 원으로 5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진 건 건보공단이 적립금을 헐었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발표했는데 올해 부채가 498조 9천억 원으로 500조 원에 육박하고 그리고 4년 뒤인 2023년엔 58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들이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나랏빚, 공공기관 빚도 걱정이지만 이 더 큰 문제는 이 빚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너무 빠른 고령화입니다. 50년 뒤에 전체 인구 중 절반을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노인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현 5,200만 명인 대한민국 인구는 정확히 9년 뒤부터 줄어듭니다. 2028년 정점을 찍고 2067년이면 3,900만 명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현 인구의 75%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9%인데 2067년에는 46.5%까지 급증합니다. 50년 뒤엔 전체 인구 둘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겁니다. 반면 15세부터 64세까지를 일컫는 생산 연령 인구는 같은 기간 72.7%에서 45.4%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밑도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비중은 급증했습니다. 올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37.6명을 부양했다면 2067년에는 이보다 많은 102.2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노인 65세 이상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적거든요. 생산 활동에도 줄 거고 소비도 당연히 줄겠죠. 잠재 성장률 수준이 더 하향하고 일본보다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는. 한편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가 자신의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가불관계 불공정 행위 철저 감시, 의뢰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확고한 공정경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상황을 고려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ICT 독과점 제재 시 혁신적 경제활동 방해를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율적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가불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도 사과하며 집단 소송제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뜻도 내비쳤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또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로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에 대한 대비책도 강조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조기 상용화, 대체품 지원,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등 맞춤형 R&D 전략을 통해 기술 자립화를 이루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조 후보자의 외부 감사 활동 등의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 판매량이 일본 도요타 미라이를 앞섰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넥소 판매량은 1,900여 대로 1,500여 대가 팔린 미라이보다 400대 많았습니다. 넥소 판매량은 지난해 900여 대에 그쳤지만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최근 내수 판매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 홀딩스와 자회사 벨 ENC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일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금융업 자회사 지분을 계속 보유했다며 총 과징금 1억 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국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전환 전부터 보유했다면 지분을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보유나 거래 제한 위반자가 9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투자 위반자가 92명 적발된 가운데 적발자의 71%에 대해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내역 미통지, 계좌 미신고, 주식 차명거래, 비상장 주식 취득과 보유 내역 미신고 등이었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지난달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 저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주 일본 뇌염 감염으로 최종 확진 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환자는 고혈압과 심장 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소재산업 국산화 가시화. 일본의 규제 품목인 액체 불화수소가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산화수소 국산화 단계 정도와 그 의미, 또 일본이 규제한 세 개의 소재의 자립화 현황을 산업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세 개의 소재 중 일본 의존도가 가장 지금 이 낮은 품목인 불화수소가 조만간 국산화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정미를 요하는 제품의 불순물을 세척하는 데 쓰이는 소재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정제된 원료로 만든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원재료인 무수불산을 중국에서 바로 수입해서 정제된 불화수소로 만들고 그 시험 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불산이라고 그래갖고 물이 안 타 있는 물산이 있거든요. 그게 와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넣어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펙을 맞춰갖고 저희가 공급을 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이 불화수소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일부 OLED와 LCD 양산 라인에 적용합니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도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왔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에 시험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는 의미인데요. 반도체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순도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넣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는 44.6%였습니다. 다른 두 개 규제 품목인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의 의존도가 9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인데요. 일본이 규제한 세 개 품목은 모두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불화수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고 가장 또 단기에 국산화가 가능한 소재가 폴리이미드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명 폴리이미드는 폴더블 폰의 액정 필름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투명 폴리이미드 양산을 올해 시작했고 SKC와 SK이노베이션은 오는 4분기 내에 생산 설비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폴드에는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의 제품이 쓰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업체들의 기술력을 볼 때 곧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나머지 한 개의 품목이죠. 일본이 지금 찔끔찔끔 이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 포토레지스트,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자립화에도 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고 관련 기술이 국내에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차세대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지만 100%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동진세미캠과 금호 석유화학이 10나노미터급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점유율이 낮고요. EUV용 제품 개발 능력은 또 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에 받으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일은 하는데 이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예년에는 이 9월 말쯤에 이 돈이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되는 돈만 무려 5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과 이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좀 끝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신청한 대상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5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주 금요일
25일까지 총 47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급액은 총 약 5조 300억 원으로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지급액은 3배 가까이 늘었고 지급 가구 수는 1.8배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5월에 신청 마감한 장려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었는데요. 국세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 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일을 이번 주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그 장려금 지급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됩니까? 네, 장려금 신청 요건이 완화되고 또 지급액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단독 가구의 경우 30살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연령 제한이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네. 국세청은 올해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30살 미만인 단독 가구 수는 총 103만 가구이며 이들이 받은 근로장려금은 약 8,70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등 신청 요건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 기준도 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했습니다. 또 자녀장려금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올해에는 지급 가구 수가 지난해보다 5만 가구 정도가 줄었는데요. 대신 최대 지급액이 자녀 한 명당 기존에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지급액은 1년 전보다 1.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여기에 국세청은 제도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찾아서 433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 요건이 되는데 좀 신청을 못 하신 분들, 그러니까 5월 달을 놓치신 분들에게 또 따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네, 국세청은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금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산정액의 90% 정도만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반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달 15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또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려금 지급 내용과 심사 결과 등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급제동.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등등 각종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담당하는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홍 부총리가 어제 TV에서 발언한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 부총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여건이나 거래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본인이 주재하는 경제 관련 장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국토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이르면 10월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한제 시행을 놓고 이 재건축 단지에서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부총리의 이 발언으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이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의 관리처분전에서 분양자 모집 전으로 이제 그걸 시기를 좀 늦췄거든요. 이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곳까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재건축 조합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로 사업을 미루는 등 연기할 조짐도 나타나면서 이 새 아파트 공급 축소와 이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됐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홍 부총리가 당장 10월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월 이후 분양 예정이었던 재건축 단지들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앞당겨서 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기재부와 국토부 간 엇박자를 낸 게 분명한 좀 사실인데 시장에 지금 혼란이 좀 가중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값 불안을 좀 잠재워야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건설 경기 침체 등 다른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견해차가 결국 불거진 셈인데요. 예.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국토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이 결국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이라면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인데요. 참고로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이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률이 0.01%에서 0.03%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지금 아닙니다. 당분간 이처럼 상승률이 잠잠하다면 결국 상한제 시행에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뷰지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는 법입니다. 혹은 협상과 합의란 장치를 두고 전쟁이 막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무역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끝없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급기야 추가 인상된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이 주제를 갖고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미중 양국의 무역 싸움이 2년 가까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대체 왜 싸우고 있는 건지, 왜 시작된 건지 여전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배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게 말 그대로의 무역 전쟁이다 해서 말 그대로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고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을 무역 어떤 수지를 좀 개선하겠다 하는 의지라고 또 표면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패권 전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국제 특허 건수가 실제 2011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중국에 떠오르는 BAT라고 하죠. 바이두라든가 또 알파벳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비등하게 이렇게 쫓아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2018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애플이 자리를 내줬죠. 이런 화해에게 놔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 산업인데 왜 자꾸 중국이 치고 들어오지? 이거 견제해야 되겠어. 우리의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고 중국에 따오르는 추격을 좀 미리 좀 차단해야겠어 하는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또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이 두 가지 관측을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 사실 이 싸움이 시작이 됐을 때 대체적으로 미국의 압승을 예상했던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런데 막상 판이 깔리고 양국의 수싸움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런 싸움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14조 달러거든요. 인구로 따지면 이제 GDP가 1인당 GNP 곱하기 인구수인데 미국은 인구수가 3억이고 중국은 인구수가 14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GDP는 이제 중국이 아직도 뒤처지고 있지만 실질 구매력 지수로 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78년도에 덩 샤오핑이 취임을 하면서 뭐 백모혁명, 그래서 이제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지만 잘 잡으면 된다 해서 어떻게든 하든지 간에 중국의 14억 명을 먹여 살리는 방법을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극복했습니다. 중국은 특이하게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고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이에크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더니 하이에크가 해준 얘기가 시장 경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경제력도 미국과 대등하게 되어 있고 또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 전쟁에서 중국도 대등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적으로 쌓아올린 이 자신감의 토대가 미국과 소위 대등하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 실장님, 고래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국 간의 피해를 가장 입는 그 우리나라의 신세를 지금 새우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새우가 더 터질 것 같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G2 간의 무역 갈등은 2018년, 19년 동안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로 인해서 G2의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 글로벌 수요로 둔화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실물적인 요소고요.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자본시장에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계속 주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결국 이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이런 흔들리는 세계 경제의 지위 속에 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본다면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약 14%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 26%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으니 두 국가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한국에 주는 그런 타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얘기는 뒤에서 좀 다시 하겠고요. 지금 양상을 보면 이 미중 간의 싸움 단기간에 결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국 모두 목표가 지금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 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결국 미중 양국이 예고한 대로 상대국 상품에 지금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2.5%고 중국엔 평균 관세율이 한 8%쯤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12.5%를 이제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한 5%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관세가 0%예요. 관세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을 해라.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모든 물건을 2.5%만 관세를 부과하니까 굉장히 낮게 해서 굉장히 수입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45%까지 이제 관세를 올려서 중국 시장에서 좀 공정하게 무역을 하겠다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3억 명의 시장이 있고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중국이 이용만 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시장을 그렇게 개방하지 않았어요. 관세도 한 8% 정도 부과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지적재산권 이런 걸 자기들이 개방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이제 해적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앞에 가면 이제 책을 복사해서 옛날에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완전히. 중국은 지금도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책을 복사해서도 해적판이 돌아다니고 이와 같이 인정되지 않고 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중국에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또 뭐 재판 관련한 것도 다 저희들이 이제 은밀하게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장을 중국이 이용만 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공정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세를 부과한 그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그 품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미국이 중국에 새로 매긴 그 관세를 보면은 의류 또 신발 같은 이 소비재입니다.
김 실장님, 네. 이 원자재나 중간재에 그동안 집중됐던 이 관세 대상이 소비재로 좀 옮겨왔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비재,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 소비재 품목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의류, 신발도 있지만 뭐 기저귀도 있고요, 문구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는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담이 미국의 서민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중국산 제품이 아닌 다른 대체재를 찾는 과정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미국에게 갈 수 있다라는 이 어떤 전쟁이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겠다는 한 가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의 대중 수출입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는 나라죠. 약 80% 정도가 중간재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중국의 소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에게 더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조 공정을 중국에서 거쳐서 부품을 수출해서 제조 공정을 거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 소비재를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건데요. 세계의 공장의 이동,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동 속도가 더 거세질 수 있겠다. 이제 중간재였으면 공장이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제품, 소비재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공장을 생산 기지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미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거세질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이 아닌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 베트남이나 인도나 싱가포르나 여러 나라들로의 공장의 이동 속도가 더 거세질 수 있겠다. 이런 세 가지 점의 또 다른 양상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이 김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이 소비재로 옮겨서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 제품 가격이 일단 오를 것이고 결국 물가 상승이나 소비 위축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이 미국 업체들의 피해도 좀 예상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이제 물가 상승이니까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또 미국 업체들도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게 되니까 피해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에서 떠나와서 미국의 본토로 회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미국의 공장을 회귀를 많이 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매년 한 500개 정도가 기업이 한국에는 한 10개 정도 유턴하고 있고 미국에서 500개 정도가 유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이나 전 세계에 있던 공장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회귀하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했고 이러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애플이라든지 뭐 보잉사, 인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으로 회귀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 롯데화학, LG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관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소비 제품은 대체재를 구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대체재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세를 때려맞기 싫으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라. 방금 말씀하신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미국이 더 우위에 있다.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말 그대로 무역 적자국입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국은 중국이에요. 결국 이 교역 관계에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 나라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결국 중국의 수많은 수출 물량에 대해서 뭐 2천억 달러, 3천억 규모 이런 수많은 규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수출 물량이 꺾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큰 타격이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어떤 관세 전쟁을 시작해봐야 관세를 부과할 만한 미국산 수출품이 그렇게 충분히 많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이 미국의 큰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뒤처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이 트럼프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는 5%를 더 얹어서 부과하겠다. 임 교수님,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원래 2.5%였는데 지금 현재 10배 올려서 25%를 부과하겠다 그랬고 또 추가로 5%를 더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관세를 45%까지 올려서 중국의 수입을 많이 막겠다고 얘기했었고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덜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멕시코라든지 또 중남미에서 오는 물건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중국산보다는 다른 나라 걸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미국의 경제를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년 연말부터 선거가 되는데요. 2017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이제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선입니다. 자기의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미국의 법인세는 지금 현재 21%예요. 과거에 35%에서 21%로 법인세도 낮추고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공장도 회귀시키고 뭐 상속세도 대폭 낮추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도 되고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것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그런데 중국은 절대 지금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실제 이 싸움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게 요구하는 트럼프의 어떤 요구 사항들이 이건 너무 큰 내정 간섭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 보조금 제도 이거 불평등한 거 맞습니다. 트럼프의 지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정 간섭이다 이거죠. 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개선해야 되느냐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다라는 피력인 거죠. 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내규화해라라는 거죠. 그런 요구는 너무 큰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 수많은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만한 카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불을 넣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많이 자동차나 이런 주력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국이 수입을 차단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얘기 나누는 것이 히토류 얘기가 좀 많이 커졌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히토류라는 카드도 언젠가는 꺼내지 않을까. 이런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런 히토리 카드도 꺼내들면서 이런 원료 공급 안 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산업도 망가뜨리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맞불을 놓는 장면이고 이런 트럼프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중국도 역시 미국에 맞서서 지금 반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에서 10%의 관세가 지금 새로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또 오는 12월부터죠. 이 밀과 수수,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방금 김 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설명도 나와 있는데 중국의 대응 부분은 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뭐 대두라든지 원래 트럼프 지역구에 타격을 주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사드 보복에 보았듯이 중국은 아주 은밀하게 또 공개적으로 또 보복을 합니다. 철저하게 보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지만 완전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아직도 중앙 정부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뭐 정부 지원도 있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 입법화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중국은 아주 거절했어요. 어떻게 법까지 만들어서 내정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도 했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들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법부 재판에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앙 정부가 굉장히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사법부라든지 또 중앙정부가 철저하게 공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을 좀 하자. 그것이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중국은 입법이라든지 이까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도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테니까 좀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님, 이 양국이 양보 없는 자존심 대결을 진행하면서도 협상의 끈은 서로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강대강으로 관세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안으로는 뭐 트럼프도 9월에 예정됐던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양국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의 협상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를 계속 양국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강한 어떤 사람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둘이 싸워봐야 누가 한쪽이 먼저 좀 굴복하길 원할 뿐 싸워봐야 둘 다 같이 손해라는 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네가 먼저 굽혀라. 너네의 공격을 차단해라. 서로 너네가 먼저 그 공격을 그만 멈추고 우리 협상하자라는 식이기 때문에 이 협상의 어떤 고리는 만들어지지 않은 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지지부진하는 흐름, 공격도 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국 간에 원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차이가 있고 원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도저히 협상의 고리로 연결되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포퓰리즘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면서 협상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재밌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 와중에 의미 있는 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공격 전략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문제는 실장님, 관세 전쟁이 확전된 데다 이 양국의 협상이 홍콩 사태까지 지금 최근에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미 있는 수준의 협상이 과연 이뤄질까 싶기도 합니다.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은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책이라는 그 서로 간에 수긍할 만한 그런 해결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게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종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다만 우리 잠깐 쉬어가자 하는 쉬어가는 분위기는 몇 번씩 연출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역시 말 그대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질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경제 역시 경기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 교수님, 장기화되는 이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 한국 경제는 어떤 부담을 좀 길게 봤을 때 미칠 것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GDP가 1.6조 달러고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1.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GDP의 87%를 교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체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33%고 미국이 한 15, 14%쯤 되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일본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의 교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하고 중국만 해도 한 45% 가까이 되거든요. 일본이 한 8%, 좀 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13%나 급격하게 내리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또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인하하고 또 친시장 경제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올 여름에 홍콩도 갔다 왔어요. 홍콩은 이제 우리 학회에서 갔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홍콩 사태가 악화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으로만 다녔었는데 홍콩하고 중국의 선전을 갔다 왔습니다. 선전을 갔더니 이제 선전이 덩샤오페이 가장 먼저 개방했던 도시였는데 남순 강화라 해서 중국의 해안 도시부터 중국을 시장 경제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었고 우리의 교역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중간 수출 품목의 한 80%가 중간재로 들어가는 건데 이와 같이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금년만 해도 전체 수출이 한 20% 줄었거든요.
반도체 가격도 한 5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우리 시장 경제 정책으로 좀 도와줘서 기업들을 좀 활성화하게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제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안하다는 지적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대외 여건이 좀 나쁘다는 그런 현실이 좀 우리 경제를 더 옥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휘 실장님.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좀 이슈잖아요. 네. 뭐 금리를 대외 여건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주장이 되고 있는데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금리 자체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많은 그 기업들이 투자 의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요건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금리라도 좀 완만히 하락하게 되면 투자 의사가 진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미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맞물려서 경기 부양에 어떤 하나의 실마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